아이디어 한번 나가시면 네. 둘, 셋. 네,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들이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았으니까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문제 행동을 안 보이는 강아지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부분 조금씩의 문제 행동은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보호자분들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문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 행동을 보이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3M이에요. 3M인데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고요.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모디피케이션이 뭐냐면 수정이란 뜻이죠. 이게 교육이에요. 훈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련.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인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이건 수의사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갈 때 이거 배우려고 갔어요. 약물을.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정신과 약물을 먹습니다. 네, 저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신과 전문의, 사람 정신과 전문의의 말씀인데,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에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뭔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행동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배우러 갔는데, 우리나라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배울 곳이 없으니까 이걸 배우러 갔는데, 미국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다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매니지먼트, 관리였습니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3M 중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으로 산책 아니면 행동 풍부화가 있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행동이 있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관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상담 케이스였는데, 셰퍼트가 마당 앞쪽으로 저 멀리서 사람만 지나가도 막 창문을 부실 듯이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교수님은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얘 눈높이까지 불투명 테이프 붙여라. 네, 그런 게 관리예요.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복도식 아파트 사시는 분들께 가장 좀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소리 민감성. 앞에서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문 앞으로 가서 왕왕왕왕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교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준비물은 안 쓰는 핸드폰과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치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죠. 선풍기 소리, 물소리, 파도 소리. 화이트 노이즈의 주 목적은 뭐냐면 외부 잔소음들을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설거지를 한다거나 샤워를 할 때 누가 밖에서 불러요. 안 들려요. 그쵸? 그 화이트 노이즈의 외부 소음이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너무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시는 분들께, 물론 교육과 필요한 경우 뭐 분리불안이 같이 있거나 이러면 약물도 처방을 하지만, 가장 먼저 문 앞에다가 이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놓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바깥 소음이 좀 상쇄가 되겠죠.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동안 100을 짖었다면 진짜 효과 좋은 애들은 아예 안 짖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50에서 60 정도로 낮출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관리예요. 자, 관리 안에 이 산책이 있습니다. 산책이 들어가요. 산책 왜 해야 될까요? 우리 그동안 TV에서 나왔어요. 계속 산책 많이 해라, 산책 많이 해라. 왜 해야 되죠? 왜? 스트레스가 왜 풀어져요, 산책을 하면? 네, 노즈워크도 있어요. 그쵸?
냄새를 맡으면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조금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세로토닌이 증가된다는 거죠. 세로토닌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사람도 세로토닌이 있고 강아지도 세로토닌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약간 오케스트라 역할을 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해요. 사람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어떤 병에 걸릴까요? 네, 우울증에 걸리고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분노조절장애. 우리 조연아 조현민처럼 대한항공에. 네. 실제로 저는 그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를 뽑아보면 분명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반인이 아무리 막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정도의 그런 미친 짓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강박행동 등등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은 감소하게 되고요. 강아지들도 세로토닌이 있는데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전체적인 불안,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얘네한테 너 우울해?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네, 불안, 공격성 증가, 강박행동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 네. 그래서 사람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정신과에서 약물도 처방을 하지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산책도 꼭 하세요. 나가서 햇빛도 좀 받으세요. 강아지들도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일조량이 좋을 때, 그러니까 낮에 나가는 게 아침이나 이게 햇빛이 있을 때 나가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아니면 이제 집에 햇빛이 들어오면 충분히 좀 합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운동이 그렇게 합성된 세로토닌을 많이 방출하게 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나왔어요. 냄새를 맡아야 된다. 그쵸? 어떤 되게 유명하신 훈련사분이 TV에 나와서, YTN 뉴스에 나와서 산책할 그 개물림 사건이 있을 때 애들이 냄새를 맡으면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1970년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강아지들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 후각뇌예요. 코 바로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뭐가 있냐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변연계라는 부분인데 그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막 연결이 돼 있어서 과학자들이 잔인하지만 그 연결을 끊었어요. 끊어봤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도 그게 감정과 연결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봤을 땐 냄새를 못 맡는 게예요. 냄새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감정과 연결을 못하게 그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의 공격성이 확 증가했어요. 냄새를 많이 맡는 것 자체는 저는 아이들이 TV를 보게 하고 뭐 책을 읽는다건 하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 것도 산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그렇게 쏟음으로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애들을 항상 피곤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강아지들은 일이 너무 없어요. 우리랑 반대죠. 우리 일을 조금이라도 좀 가져가 주지. 근데 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에너지들이 문제 행동으로 자꾸 발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가을부터 조금 더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죠. 사람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데 강아지들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면서 우선 일조량이 줄고 뭘 안 하죠? 산책을 안 하죠. 그래서 안 그러다 그런다. 그런 경우는 내년 봄까지 운동 산책 다시 시켜주시고 내년 봄까지 좀 봐주세요 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년 봄에 햇빛 많이 좋아지고 그런데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도 문제 행동 보이면 예약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 산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우리 아이들 몇 살이라고 했죠? 네. 그런 아이들과 어디 밖에 나갔을 때 항상 손을 잡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아지들 손잡고 산책할 수는 없으니까요. 줄을 꼭 하자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선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동풍부화라는 게 뭘까요? 행동풍부화. 강아지들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자유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반려동물 문화가 이 사람이 이걸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시골에서 짬을 줬죠. 음식물 쓰레기를 줬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얘네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 밖에 살던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동물병원비 엄청 비싼데도 얘네들한테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기 시작해요. 저 10년 전만 해도 그걸 왜 그렇게 돈을 주면서 얘를 왜 고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아이들한테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자유를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면서 살 자유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밥그릇을 치워라. 강아지들 원래 이렇게 그냥 사람이 주는 거 먹는 아이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냥도 하고요. 조그만 동물은 사냥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찾아서도 먹고, 그게 일이자 놀이자 생존 수단이었는데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일이자 놀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밥을 그냥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은 에너지를 자꾸 문제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인데 소피아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분의 이름을 구글에 치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릇에 사료를 주는 것과 먹이급여 장난감에 사료를 주는 것은 아이들이 TV를 보는 것과 책을 보게 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해서 저는 수의사니까 잠시만요. 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자율배식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자율급식 하시는 분. 상당히 적네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컨트라 프리 로딩이라는 게 이론이 있습니다. 컨트라가 뭘까요? 우리 영어로 봤을 때 반대한다. 그쵸? 컨트라 인디케이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반대한다. 뭐를 반대한다? 프리 로딩. 프리 로딩이 뭘까요? 자율배식. 쉽게 주는 밥을 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동물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똑같은 음식을 하나는 밥그릇에 주고요. 하나는 먹이급여 장난감 같은데 어렵게 먹을 수 있도록 줬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밥그릇을 선택하면 장난감을 뺏어버리고요. 장난감을 선택하면 밥그릇을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더 선택하나 봤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렵게 먹는 걸 더 선택해요. 재밌게 놀면서 먹을 수 있는 걸 더 선택해요. 그게 이 이론이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1963년도에 나왔어요. 1964년도. 그리고 잘 보면 여기 보면 심지어 G, 저빌이 되게 조그만 G예요. G, 얘도 G, 쟤도 G, 마이스도 G고 렛도 G예요. 네, 새, 물고기, 원숭이, 침팬지까지 이런 걸 어렵게 먹는 걸 더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동물원 가면 어떻게 하죠? 막 북극곰한테 이만한 물고기를 이만한 얼음에 넣어서 던져주고, 화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곰한테 막 이상한 공 달아놓고 거기서 막 치면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이 뭘까요? 우리 예전에 동물원에서 많이 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강박 행동. 야생에선 절대로 보이지 않는 행동. 에너지를 쏟을 일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웃긴 거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죠? 이걸 보고 우리 고양이도 어렵게 줘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밑에 나와요. The only animal that didn't display similar behavior was domesticated cat. 고양이는 달라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렇게 어렵게 주는 걸 재밌어 하는데 고양이는 빡친다는 거죠. 얘네는 자율급식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율급식. 그래서 놀이만 따로 이렇게
밥 전체, 그러니까 주식은 자율급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놀이만 약간 이렇게 뭔가 찾아 먹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콩토입니다. 저 콩토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동물 행동학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장난감이 콩토이예요. 제가 만들고 싶어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자, 무아지경에 빠져 있죠, 얘가. 근데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져 있으려면 그냥 준다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콩토이 같은 경우는 모든 행동학 책에 다 나와요. 모든 행동학 책에.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거나 밥을 저걸로 주세요라고 꼭 나와요. 우선은 근데 그냥 주면 에이 뭐야 저거 다 이러세요.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 콩토이 레시피라고 쳐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아요. 우선은 저런 걸 사시면 원래 좋아하던 간식 조그맣게 잘라서 저 안에다 넣으세요. 꽉꽉 채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넣으세요. 그리고 던져주면 한 30초 만에 다 먹을 거예요. 그죠? 굴리면 다 나와요. 그냥 30초 만에 다 나와요. 그렇게 일주일만 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그 간식을 습식 캔이나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거랑 좀 버무려서 저 안에 꾹꾹 담아서 던져주세요. 그러면 다 먹는데 한 2-30분? 그렇게 일주일 하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넘어갈 때가 되면 그리고 이 콩토이는 항상 다 먹으면 회수해서 강아지들이 혼자 가지고 놀 수 없는 곳에다 올려놓으세요. 나중에 이걸 딱 들면 애들이 미쳐요. 그러면 3주째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이것만 들면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럴 때는 2주째 만든 것처럼 저 안에다가 이렇게 습식이나 이런 걸로 넣은 다음에 얼려요. 네. 그러면 한 1시간 걸려요. 네. 이걸 많이 쓰는 많이 쓰는 경우는 이 안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주느냐,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용도는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먹을 때, 우리 가족이 밥 먹는데 옆에서 깔짝깔짝거린다. 무시하라고 했는데 무시하면 짖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 밥 먹을 땐 너 이거 먹어. 그럼 내가 더 밥 빨리 먹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사서 냉장고에 얼려놔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아니면 손님이 왔는데 막 짖는 아이들 있다. 그런 아이들 저는 뭐 방송에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이트 교육을 시키고요. 손님이 왔을 땐 손님이 왔을 때만 크레이트 안에서 이거 먹을 수 있어 하고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만 이 안에 뭐 치즈를 좀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피넛버터도 좀 먹어도 돼요. 미국에서 엄청 많이 써요. 피넛버터를 이때만 좀 넣어준다거나. 그래서 이게 강아지들한테는 약간 샤넬백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특수한 경우에 누가 나한테 너 오늘 이거 들고 나갈 수 있어. 약간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저는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것 중에 추천하는 거는 바나나. 왜냐하면 살도 그렇게 많이 안 찌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트립토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트립토판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트립토판의 재료는 바나나고 실제로 효과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이건 사람과 동물한테 모두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이 있으면 A그룹한테는 말 안 해요. 얘네들한테 내가 너 뭐 먹는다고 얘기 안 하고 플라시보가 생길 수 있으니까. A그룹한테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은 음식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리고 B그룹에는 트립토판이 아예 없는 음식을 계속 제공을 했어요. 1-2주일간. 그랬더니 A그룹은 멀쩡하거나 막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B그룹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걸 둘을 바꿔봤어요. 이제 B그룹한테 트립토판이 많이 든 음식을 계속 제공을 했고요. A그룹한테는 트립토판이 아예 없는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실제로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변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트립토판이 많이 들은 음식. 그랬더니 우선 소고기인데 그냥 소고기가 아니에요. 목초를 뜯어먹은 소고기. 연어인데 그냥 연어가 아니에요. 자연산 연어. 계란인데 그냥 계란이 아니에요. 양계장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방목돼서 생긴
닭이야. 비싸요, 그런 거. 그래서 가장 편하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뭔가 뒤에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는 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생식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생식. 단백질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하세요? 60?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식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생식은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셔야 돼요. 당연히 생식이 재료면으로 보면은 사료를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사료 회사라도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이러면 우리가 직접 구해서 주는 재료보다 좋을 수가 절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새나개에서 강영욱 씨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프렌치 불독 아이들이 되게 공격성이 강하고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생식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식단을 봤더니 단백질 위주더라고요. 탄수화물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이걸 먹어서 공격적이 된 게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서 공격적으로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고단백 저탄수는 공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트립토판이랑 연관이 있어요.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에는 공격성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크기가 크고요. 트립토판은 크기가 되게 작고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뇌로 올라가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등치 큰 형님들만 타고 올라가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트립토판이 올라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토닌 합성이 적어지고 공격성이 증가해요. 이거는 어떤 영양학 책이나 수의학이나 사람의학 쪽으로 찾아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식의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건사료에서는 오히려 한 20% 정도의 단백질이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한테 좋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꼭 세로토닌 때문에만 공격성이 증가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주듯이 주고 다른 부분을 봐도 되지만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고단백으로 먹여주면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또 관리의 중요성,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일이었죠, 작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 아시나요?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산책을 하다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괜히 우리 산책할 때 되게 죄책감 가지고 눈치 보고 문이 열렸고 걔가 뛰쳐나갔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얘가 거기 또 뛰쳐 들어가면서 그 한일관 대표님을 물었죠. 저는 이런 아이를 컨설팅을 간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그 집에 그 아이가 시바였거든요. 용산에 있는 시바였는데 집에 가자마자 베이비 게이트 설치하세요. 이것만 설치해놨어도 이 사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트레이너, 훈련사한테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데 공격성이 많은 아이를 훈련만으로 고칠 수 있다? 얘가 기계도 아니고 온오프 하듯이 갑자기 착한 애로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관리와 교육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이 조화가 돼야지 그렇게 교육만 받아서는 절대 안 됐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 반려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아지가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이에요. 예전부터 아마 미국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꼭 말씀을 드려요. 사실 과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말고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제대로 산책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샤페이가 입마개까지 하고 다니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약간 우리가 최대한 비반려인들을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뭔가 잘못한 거 없이 나갔다고 하면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잘했는데.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이었죠. 교육, 훈련. 그러면 교육과 이런 트레이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얘네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강아지들의 교육 이론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거보다는 복잡해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A, B, C. A가 안티시던트예요. 선행 사건이고, B가 비헤이비어 행동이고, C가 컨시커스 결과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3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결과가 칭찬이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 결과가 체벌이면 강아지 행동은 감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게 행동과 결과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결과가 칭찬이나 체벌일 텐데 이 칭찬이나 체벌은 내가 생각하기에 칭찬이나 체벌이 아니고요, 강아지가 인식하기에 칭찬인지 체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한번 대보죠. 벨소리가 울리면 뛰쳐나가는 강아지가 있어요. 뛰쳐나가서 짖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선행 사건이 뭘까요? 벨소리. 벨소리가 울렸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했죠? 짖고 택배 아저씨를 물려고 해요. 그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타나죠? 네? 막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가요. 얘 입장에선 결과가 뭐죠? 칭찬, 성공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짖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죠? 안아줘요. 또 칭찬. 이게 어떻게 되죠? 칭찬이 2개나 있어요. 증가.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들은 많죠.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쵸. 이거는 너무 많죠. 저도 안타까운데. 자,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를 알았어요. 병원에서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우선 살 빼라. 그쵸.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죠? 뛰지 말아라. 자, 뛰지 말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계단 가지 말고. 근데 이렇게 자꾸 점프하잖아요. 나 집에 들어가거나 뭐 달라고 할 때 자꾸 점프하잖아요, 애들이. 그것도 한번 보죠. 선행, 만약에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예요. 엄마가 간식을 들었어요. 선행 사건. 나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하죠? 네. 아이고 아이고, 너 뛰면 안 돼. 안아줘요. 뭐죠? 칭찬. 어떻게 되죠? 더 증가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특정 예전 훈련사 분께서 요즘 많이 바뀌었죠? 산책할 때 개가 앞서가는 건, 개가 사람을 무는 건, 개가 심하게 짖는 건, 개가 사료 안 먹는 건, 개가 붕가붕가 하는 건, 다 뭐라고 했죠? 예전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서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기는 해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것만 한번 볼게요. 산책할 때 개가 앞서가는 게 서열 때문이래요. 자, 우리 아이들 계속 나오죠.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몇 살? 2살에서 3살. 자, 2살에서 3살 아이랑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내가 얘 손을 딱 놨더니 얘가 앞으로 막 뛰어가요. 대부분 그렇죠? 그쵸? 그러면서 저 새끼 나보다 서열이 높아.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앞엔 재밌는 게 많고, 그럼 앞으로 가죠. 얼마 전에 그 유아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몇 살 이하인데? 5살인가? 5살 이하의 아이들은 넓은 공간에 재밌는 게 있으면 그냥 뛴대요. 네, 그냥 간대요. 특별한 목적이 없대요. 그냥 뛰는 게 얘네들의 본능이래요. 절대로 서열 때문이 아니에요. 서열 얘기가 잠깐만요. 뒤에 여기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강아지 서열이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다 다를 거예요. 다 자신이 없죠. 분명히 TV에서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자신이 없어요. 사람은 서열이 있을까요? 사람 서열이 있을까요? 있잖아요. 우리 만나면 처음에 뭐 물어봐요? 나이. 서열 잡으려고. 처음 보는 사람은 나이를 물어봐서 우선 서열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차는 뭔지,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서열을 만들어요. 이게 내가 의도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돼요.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억누르고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서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독시얼이라고 아시나요? 알파독시얼. 이게 서열인데 늑대들은 대장이 다 해먹는다 라고 하는 게 알파독시얼이고 그걸 통해서 이런 교육을 했던 거예요. 뭐만 이상하면 서열 이러면서 네가 대장이 되면 다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의 교육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서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상당히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연한 서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저는 남자니까 이제 남자 쪽으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면 운동 제일 잘하는 애가 서열 1위가 돼요. 알게 모르게. 이 아이가 포지션 딱딱 짜고 뭐 토의도 하지만 그래도 주로 걔가 돼서 이렇게 포지션 짜고 어떻게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별 숙제를 하게 됐어요. 운동 제일 아까 얘가 와서 주도하나요? 안 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해요. 이런 게 유연한 서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강아지들도 그래요. 강아지들도 사람이랑 살고 진화를 좀 하면서 되게 유연한 서열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밥 먹을 땐 얘가 먼저 먹는데 이뻐해 줄 땐 다른 애가 먼저 이쁨을 받아요. 이런 게 얘네들도 되게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 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올라와서 힘으로 제압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뭐 서열의 뜻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서열이 자원에 대한 뭐 선제 먼저 갈 수 있는 권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서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아지들도 가지고 있지만 우선은 되게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사람의 서열을 전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보호자를 무는 걸 서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다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개겼어요. 사춘기 때 실제로 많이 개겼어요. 그게 제가 엄마보다 서열이 높아서일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엄마보다 높기 때문에 엄마한테 개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선 엄마랑 나랑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개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생각보다 다 받아줬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받아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서열은 아니지만 약간은 편하게 본다는 거죠. 엄마를. 그러다 보면 좀 버릇없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엄마를 보호자를 무는 경우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예요.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대드는 경우.